목요일마다 각종 정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특히 경제도 뭐 경제 얘기할 때 제일 기분 좋아하시고 눈빛이 달라지는 분이죠.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뭐 CCTV 상황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기 한강대교 수위도 좀 많이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너무 많이 와요. 내일도 많이 온다는데 네. 걱정입니다. 네. 오늘 또 오후까지 많은 비가 예상돼 있어서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도 비 피해 없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의원님. 자, 이 비 피해 걱정도 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이 또 여당 전당대 모습 보면서 예. 윤석열 정부의 여당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펼쳐지고 있는 이 전당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정당에서는 볼 네. 수 없었던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소위 네. 통합진보당 때도 조금 폭력 아, 사태가 있었고, 예.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으로 분당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보수 정당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네. 후보들 간에 주고받는 말을 보면 야 이제 뭐 얼굴 안 볼 사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엔 네. 물론 원희룡 후보 측이 도발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1위 후보를 쫓아가는 후보들은 주로 쓰는 방법이죠. 사실은 1위 후보를 그렇죠. 공격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어. 사실은 한동훈 후보 측이에요. 그런 공격 공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방어 수준이 아니고 예. 아예 뭐 역공을 펼치고 있는 그런 예. 모습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예. 1위 후보는 어. 아웃복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로키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 하면서 그러니까 1위가 아닌 후보들이 인파이팅을 하는 거지 워워 하면서 아웃복싱을 해야 되는데 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어제는 한동훈 후보가 또 나경원 후보를 직격을 했어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그러니까 놀랐어요. 그런 얘기 나올 줄 몰랐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네. 현명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대 뭐 했냐, 뭐 이재명 대표 뭐 관련돼서 제대로 못하고 막 이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아니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이 사건 공소 관련해서 나한테 뭐 부탁하지 않았냐, 그만 좀 해달라고. 그 얘기 생방송되는 방송에서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예. 제가 얘기하는 싸움의 제1 원칙이 뭐냐면 전선을 넓히지 말라요. 그러니까 적을 많이 만들지 마라. 이미 그렇네. 이 전당대회는 네. 한동훈 원희룡이라는 전선이 형성돼 있었어요. 음. 근데 죽어라고 싸웠죠. 그러니까. 그렇죠. 초반에 진짜 계속 그러니까 싸우고 있었죠. 그거는 이미 네. 형성된 전선이에요. 아하. 근데 여기에 집중해야지. 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원희룡하고 그렇게 죽어라고 싸우다가 왜 갑자기 나경원까지 전선을 넓혀요? 그렇네. 적을 많이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건 싸울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인데 그 얘기를 했다. 더군다나 예. 본인이 지금 1위 후보잖아요. 그럼요. 1위 후보다운 모습이 아니거든요, 전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예.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성격 탓이다. 못 참는 성격인가요? 네. 발끈하는 거죠. 발끈하는 성격.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네. 뭐 이게 조금 현명하게 게임을 운영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나오는 지표상 굳건한 1위란 말이에요. 현상 그리고 유지만 하면은 그렇죠. 대표될 가능성이 크고. 그냥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워워하고 아웃복싱을 해야죠. 자, 며칠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 사건 이후에 내놓은 첫 일성이 뭡니까? 통합이에요. 바뀌었더라고요. 메시지 톤이 평소에 바뀌었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라면 그런 메시지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왜 통합을 얘기하겠어요? 이제 승기 잡았다 이런 당선 거 아니에요? 확률이 70%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부동의 1위 후보가 됐어요 이미. 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공격하는 양상을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유 있게 2위 후보를 끌어안는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 보면 예. 머리는 좋아요. 보면 아. 싸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통합 메시지를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피격 됐을 때 일어나자마자 주먹을 딱 보이면서 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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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외치는 모습. 제가 보기엔 거의 선거가 그 사진 한 장으로 끝난 것 같아요. 성조기가 막그 위에서 펄럭이고 그러니까요. 있고. 아, 그거 기가 막히게 앵글도 잡았어요, 정말.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뭐 티셔츠에 인쇄돼서도 팔리기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은 끝났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젠 통합이다. 그렇죠. 전력을 바꿔버렸다. 그럼요. 아.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네. 근데 한동훈- 한동훈 후보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지금. 더 싸우자, 더 싸우자. 그 전선 넓히자. 여기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음. 싸우다가 그냥 물론 1위 후보에 대한 그 서운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2위, 3위 후보는 따라잡아야 되니까. 따라잡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엔 그런 게 마음에 맺혀 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원희룡 후보 지지자와 한동훈 후보 지지자 간에 이제 충돌이 네. 있었잖아요. 체어샷, 뭐 네. 의자 던지고. 물리 충돌이 예. 있었잖아요. 물리적 충돌이. 근데 그 나경원 후보가 소셜 미디어에 한동훈 후보가 분열을 가져온다. 아. 분열의 씨앗이다. 뭐 이런 취지로 올렸단 말이죠. 네. 그게 아마 마음에 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공격을 받으니까 욱해가지고 아니 법무장관인데 그렇게 나한테 부탁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전혀 1위 후보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야, 뭐 이렇게 되면 이 당 대표가 누가 되냐? 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유리해 보이는데 이런 한동훈 후보의 욱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당 어떻습니까? 대표가 돼도 돼도? 리더십에 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의 이런 모습 보면서 이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생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쨌든 다 지금 까는구나 그냥 이렇게. 대세론이 굳어져 가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 제일 사람이 많을 수밖에 음. 없죠. 뭐 국민의힘 일단은 의원들의 성향상 네. 뭐 대세 추정형이 많으니까 아하 많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보는 눈이 있는데 네 저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그래요. 생각하지 않겠어요? 현역 의원들이 뭐 대놓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좀 자유로운 분들은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오히려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해도 그건 폭로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권당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무 방기를 한 잘못이 더 크지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해도 폭로할 대상이 아닌 그것까지 얘기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처음부터 마음 먹고 마음 먹고 한동훈 후보 싫어하긴 했죠. 근데 예. 홍준표 시장은 뭐 네. 그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어떤 싸움의 기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싸울 줄은 알아요. 왜냐하면 그 주유소 습격 사건의 명대사 있잖아요. 한 놈만 패잖아요. 죽으라고 그냥 한동훈 후보만 그냥 뭐만 생기면 그냥 이거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냥 네. 거기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홍준표 시장 SNS를 꼭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쓸거리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고 한동훈 뭐 후보는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일단은 내일부터 투표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상처 이렇게 뭐 세게 싸웠던 이런 것들은 당 내부의 어떤 분열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고 보시면, 네. 나중에 사실은 다 사법적 리스크로 다가올 거예요. 사법적 리스크다. 네. 그렇네요. 댓글팀 의혹도 그렇죠. 그렇고 지금 이거 뭐 공소권 거래다라고 또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네. 펴고 있던데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아니면 토론회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보다가 탁 캐치해가지고 또 공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제 먹잇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 원래 집안 싸움 하면 그렇게 망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보고 그걸 또 키울 수 있고 네. 그러면 이거 댓글팀 의혹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수사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네. 왜냐하면 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제 정치적인 홍보 내지는 정치적인 댓글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정말 그 순수한 자원봉사자냐 아니면 법무부의 뭐 시민 기자단을 활용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게 다냐 아하. 아니면 또 다른 팀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가 변죽만 올리고 이제
잘 안 내놓고 있는데. 네, 지금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고소하라 뭐 이렇게만 하고 있고. 근데 내일부터 투표 시작인데 뭐 이제 아하, 안 덥나?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몸살이나? 좀 뭐죠? 확인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죠. 정말로 그게 조직적으로 네. 그리고 더군다나 유급 그 직원을 써갖고 그런 작업을 했다고 하면 어떤 법률적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일단은 뭐 한동훈 후보는 나랑 무관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드루킹 특검도 이 의혹들이 계속 증폭되다가 특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야당 추천으로 이제 간 거 아니겠어요? 특검도 이거 똑같은 사례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에서 좀 하고 있던데 뭐 드루한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드루킹에 그러니까 빗대서 드루킹 사건은 이제 매크로라는 예,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 거니까 업무방해 이제 그런 유형인지 예. 아니면 그냥 몇몇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댓글을 단 건지 그건 확인해봐야 확인을 되는 해봐야 거죠. 된다. 그래서 네. 그리고 뭐 이 공적인 조직이 동원되는 뭐 직권남용 혐의도 있는 것인지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고 어쨌든 수사는 못 피할 것이 이렇게 만약에 보시는 거기 거예요. 공무원이 예. 관여됐다 그러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더 큰 문제죠. 자, 이 댓글 문제. 그러면 한동훈 댓글팀, 그러니까 이 여론조성팀, 이 의혹. 거기다가 김건희 댓글팀. 그렇죠. 이것도 지금 밝혀봐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참 보면 예. 그 현명하지 못해요. 아. 국힘에 특히 친윤계라고 하는 의원들은 네.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수준이 매우 낮아요. 아하. 이런 아니, 파장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댓글 내용 보면 이거 문제될 거 투성인데 그렇죠. 그걸 그쪽에서 공개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댓글팀 그거 뭐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한 게 댓글팀이 있나라고 또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읽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러면서 사과를 안 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댓글팀만 해도 네. 댓글팀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그 댓글팀에서 아니다. 한동훈을 공격한 게 아니다. 공격하라고 뭐 내가 예. 시킨 적이 없다는 취지잖아요.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마이 TV는 댓글팀이 없습니다. 저희 시청자분이 자발적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자, 이윤직님 저희 애청자분 오셨네요. 네, 자 댓글 자발적으로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마이 TV가 어제 이제 198만을 돌파했습니다. 야, 곧 200만. 곧 200만 가고 있는데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마이 TV도 응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용방불패 TV는 아직 10만이 안 됐는데. 10만 명이 가고 있군요. 네. 용방불패 TV 혹시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중에서 김용남 의원 응원한다 화이팅 하시는 분들은 용방불패 TV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구독 좀 해주십시오. 유튜브로 시작했으면 10만은 돼야 되는데 적어도 그러니까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어요. 야, 근데 200만은 진짜 네. 차원이 다른 경지입니다. 네, 아유. 다음 뭐 김용남 의원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더 아유, 힘이 감사합니다. 되고 있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의 유튜브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오마이TV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해피라이프님이 198만 명 축하드립니다. 이렇게도 말씀해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마이TV 많이 응원해주시고 슈퍼챗 또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도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비가 좀 엄청 또 네.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자, 저희가 띄워드렸습니다. 서비스 바로 용방불패 김용남의 아유, 용방불패 고맙습니다. TV. 자,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아직 여러분들 멀었어요. 10만 될래. 아직 구독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 하나로 돌아와서 댓글팀 의혹은 그렇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이 의혹. 법무부 장관 때 이런 부탁을 받았다라고 폭로한 이 내용 이것도 조사가 필요한가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네. 글쎄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패스트트랙 사건에 있어서 이거 공소 제기한 상황, 그러니까 공소권 거래 아니냐 이런 또 민주당의 주장도 있던데. 거래? 근데 그러면 공소 취소를 해주는 조건으로 뭐를 해주겠다는 부분은 없잖아요. 거래면 주고받아야 돼. 네, 네. 그리고 이게 나경원 의원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된 당사자잖아요.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본인의 구명을 위해서 한 활동이 어떤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을까는 잘 당장은 떠오르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의 취지는 그게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다가 생긴 일이다.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탁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공소 취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사안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공소 취소를 부탁을 한 건지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아하. 법률적 쟁점이 당장 떠오르지는 않아요. 다만 그 생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생방송 중에 네. 나한테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한 거잖아요. 한동훈 맞아요. 후보가. 방송 끝나고 나서 네. 그 사석에서 나경원 의원이 했을 혼잣말은 제가 상상이 갑니다. 뭐라고요? 쟤 뭐니? 도대체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평소 그 말투로 볼 때. 나경원은 네, 성대모사 해주셨군요. 나경원의 성대모사. 쟤 뭐니? 그랬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전혀 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나왔으니까 한동훈 후보한테 그러니까요. 폭로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자폭전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논란이. 이거는 앙금이 네. 오래 갈 겁니다. 서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화합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그 강을 건넜다.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다시 만날 때는 아마 이제 결과 나왔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이니까 나왔겠죠. 그러면 뭐 1차 때 끝나면 나오겠지만 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동훈 대표가 된 다음에 만약에 된 다음에 봉합이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예. 일각에서는 그런 않을 얘기도 거고. 있어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한동훈 대표가 되면 이렇게 또 수면 아래에서 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스타일상 정작 네. 대표로 정해지면 태도가 좀 바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한동훈 후보의 성격상 정말로 그렇다고 뭐 이제 다 풉시다 그리고 뭐 호탕하게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대표가 되면 그렇네요. 그래서 김옥균 뭐 3일 천하 프로젝트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먼저 이제 손을 내밀고 이렇게 갔을 때 대표가 된 한동훈 이제 후보가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뭐 3일 천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사실은 다가오는 리스크들이 크죠.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제 최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뭐 영부인 특검법이라든지 특검법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당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 한동훈 후보도 사법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당장 올 10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아니에요. 근데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대표 돼서 했는데 그 재보궐선거 결과가 안 좋아. 그러면 또 정치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10월뿐만 아니라 내년 4월에 있는 재보궐선거도 생길 텐데 이게 당 대표는 항상 재보궐선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벌어지는 양상으로는 국힘이 재보궐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당장 금년 10월에 있는 재보궐선거에서 영남 쪽에 부산 쪽에 이제 단체장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돼 있는데 만약 거기서 진다. 그러면 또 안 그래도 지금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또 뭐 말은 그 맞는 말이죠. 당 대표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반한계 내지는 친윤계에서는 흔들 거 아니에요. 그 이슈를 계속 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이 되더라도 계속 넘어야 될 고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흔드는 그 세력들, 그 친윤계 의원들이 아마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어떻게 넘을 것이냐. 근데 한동훈 대표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보였던 그런 반응이나 뭐 정치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쉽지 않겠다. 저는 뭐 보면서 기자로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현명하지 못해요. 이번 전당대회 아하. 치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자, 한번 결과를 뭐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뭐 자폭전대니 뭐 분당대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투표를 앞두고 아마 오늘도 KBS에서 뭐 토론한다고 하니까 이 긴장이 계속 고조가 되고 또 어떤 폭탄 발언이 그러니까요. 나오는지. 한동훈 후보 또 뭘 또 폭로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폭로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윤상현 후보를 공격할래나요? 아니 근데 저기서 만들어. 윤상현 후보는 네. 공격을 전혀 안 하면 윤상현 후보가 좀 서운하겠어요. 나도 후보인데 뭐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윤상현 의원 관련된 또 뭔가 터질지 또 기자들이 많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뭐 이재명 전 대표의 분향소 방문 현장도 보여드렸지만 내일이 최혜병 순직 일주기입니다. 일주기죠. 예. 벌써 1년이 됐는데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청문회도 관련 청문회도 있고 지금 지난주에도 저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산 임성근 구하기 로비 의혹 거기에 정점에 그 라인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불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네. 의혹의 핵심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있다 등장한 보니까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인물이 이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하니까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종호 대표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네,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뭐 안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면 음. 임성근 사단장의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중요합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삼부토건 관련한 의혹이에요. 삼부토건. 네.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이제 5월 멋쟁 해병 그 네. 단톡방에 나왔던 내일 뭐 3부 체크해 볼게 이렇게 네.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그렇죠.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이 뭐라고 했냐면 3부 골프 3부다. 3부 골프 3부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저는 이제 소리.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3부 그게 뭐 이 새벽에 치고 그다음에 오전에 치고 밤에 치는 걸 뭐 3부라고 한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어떻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예. 단톡방 내용을 보면 예. 이미 골프장 부킹 시간은 나와 있어요 위에. 그러니까 2023년 6월 2일은 오후 2시쯤 티업을 하고 그 다음 날인 6월 3일은 오전 8시에서 9시에 하기로, 그러니까 1박 2일로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네. 포항에 있는 해병대 사단에 골프 시간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그 포항에 있는 해병대에 있는 골프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오후 4시, 5시 뭐 이렇게 티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라이트 켜놓고 하는 거거든요. 밤에도 치는군요. 저 몰랐습니다. 아니 골프장 입장에서는 돈 벌어야 되니까 돌리는군요. 최대한 돌려야 되는 거. 근데 이거는 네네. 예. 돈을 버는 게 목적인 민간 골프장이 아니고 군 골프장에서 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군 골프장에서 3부로 운영을 하나요? 안 할 것 같은데요. 안 할 것 같은데. 예. 그건 뭐 확인해 보면 바로 확인이 될 텐데. 네. 3부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3부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이미 된다. 그 앞선 대화에 골프장 부킹 시간이 나와 있단 네.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사단장이 같이 운동을 하기로 처음엔 돼 있던 거 아니면 사단장이 초청한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 되는 거예요. 군대 골프장의 특성상. 뭐 저녁에 이제 같이 밥도 먹고 네. 화합의 시간을 가진다고 또 돼 있으니까 네. 아니다. 그럼 3부. 근데 이것도 그 다음 날 6월 3일은 일부예요. 일부 티업이 오전 8시에서 9시 그러니까요. 사이에 티업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3부도 3이 숫자가 아니고 한글로 그냥 3부 이렇게 그렇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행사할 때 1부, 2부, 3부 얘기하면 숫자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죠. 3이라는 게 숫자가 아니고 그냥 3부 이렇게 써놔서 이것도 좀 눈에 들어오고. 더군다나 그 단톡방에 3부 토건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아하. 그래서 3부는 3부 토건일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왜 3부 토건 문제 여기에도 주목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까? 청문회에서? 그 단톡방에서 3부 체크 네. 뭐 이런 내일 체크해 볼게. 나온 게 작년 5월 14일
됩니다. 근데 그 무렵에 삼부 토건 주가가 네. 주당 1,000원 정도였어요. 아, 1,020원, 삼부토건 30원 뭐 그랬어요. 주가 주식 네, 가격이 한 주당 1,000원이었어요. 근데 네. 이틀 후인 5월 16일인가요?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영부인이 방한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젤렌스카. 왔었어요. 예. 맞아, 그래서- 기억납니다. 네, 김건희 여사하고 만났어요. 회담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17일 날 우리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합니다. 하하. 그러면서 그 무렵에 원래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의 재건 사업에 대한 논의가 네. EU나 뭐 미국 측에서 있었는데 아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전쟁 중에 많이 부셔졌잖아요. 뭐 건물이든 뭐 그렇죠. 도로, 교량 뭐 음. 그러니까 SOC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붙어 있는 더 인접해 있는 EU 국가들은 서로 남이 좀 돈을 대줬으면 우린 돈이 없다. 재건 사업에 누가 돈을 댈 것이냐. 네. 이거 서로 미루는 상황이었는데 네. 우리가 선도적으로 막 하겠다고 해요. 음. 그러면서 7월 달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 기간 중에 네.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 전까지는 비밀이었습니다만 이제 출발하고 나서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난다 뭐 이렇게 발표가 됐단 말이죠. 네. 그 상황에서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의 재건 사업과 관련한 MOU를 체결을 해요. 양해각서를. 우리나라 어떠한 굴지의 건설업체도 못한 상황에서 삼부토건이 가장 선도적으로 MOU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뭐 얼마가 들지 예상도 안 됩니다만 대략 1,000조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되는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삼부토건이 거기에 참여하는 거로 뉴스가 나와요. 야. 그러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예. 1,000원 정도 하던 게 5,500원까지 그러니까 5배. 5배 반이 뛴단 말이죠. 엄청나네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네, 네. 그런데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러니까 주식 작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 5월 14일 날 내일 3부 체크에 그 이후에 이벤트가 계속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3부 토건 주가가 하늘로 계속 치솟아서 네. 5,500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상하네요. 이게 우연이라고요? 이게 우연이라면 예. 정말 확률적으로 거의 나올 수 없는 확률적 우연이에요. 근데 그 삼부토건 주가가 그렇게 5배 반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네.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키 영부인과 회담을 하는 이벤트가 나오고 우리나라 정부의 지원 계획 발표가 있고 네. 또 전쟁 중인 나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극비리에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네. 뭐 이런 액션이 나오고 이게 우연이라고요? 와, 그럼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단톡방에서 우리가 최혜병 순직 사건, 그러니까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집중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일 3부 체크해 볼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정말 그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안 맞기를 바라요. 이게 맞으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 주포였다고 거기에 이제 유죄를 선고받았던 그 인물이 있는 단톡방에서 3부 얘기, 그러니까 3부 토건에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 기업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5배 반이 올랐다. 이틀 후, 3일 후에 연달아 이벤트가 터진 거예요. 굵직굵직한. 근데 이거는 그 이벤트는 뭐 대통령 본인의 결단 없이는 아니면 영부인 본인의 결단 없이는 나올 수 없는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교롭게 딱 이틀 전에 산부를 체크하라 네. 라고 하고 그 산부가 거의 산부 토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전후 문맥상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 영부인 회담이 이루어지고 네.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계획이 발표되는 걸 이틀 3일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그 점점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야. 이게 지금 걷잡을 수 없이 그렇죠. 의혹이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똑같은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제 미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체크하면서 좀 뭔가 거기에 또 투자를 했을 수 있겠다. 이런 의혹, 의구심 그냥 뭐 그렇죠. 소설로서 써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거기서 산부 토건이라면 언급된 시점이 아주 묘하잖아요. 그리고 묘하다. 만약 사전에 알았다면 네. 영부인 간의 회담, 우리나라의 지원 계획 발표 뭐 이런 아하. 걸 사전에 입수를 했다면 네. 그게 뭐 정부 측에서 소스를 전달받았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산부 토건 내부자로부터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사전에 알았다면 예. 이걸 주식 작전하던 사람이 이 주식을 안 살 수가 있을까요? 아하. 안 사고 배길 방법이 있나? 눈에 보이니까. 근데 더군다나 예. 이 시세 조정을 했던 사람이 음. 주포 역할을 하던 사람이 네. 이런 소재를 등에 업고 시세를 더 끌어올렸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거를 단순히 사전 네. 정보만 입수한 내부자 거래 혐의뿐만 아니라 네. 아예 그 사전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아하. 얼마나 좋은 호재예요. 여기에 조금 자기가 평소에 하던 실력으로 네. 주가를 더 끌어올려. 아하. 야. 그런 작업을 안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드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내일 청문회에 네. 정말 이종호 씨가 나온다면 민주당이나 야당 국회의원 중에 누가 주식을 잘 아는 의원이 있으면 네. 저는 역할 분담을 해서 아하. 구명 로비는 그냥 딴 사람 하라 그러고 주식을 잘 아는 의원은 네. 죽어라고 그것만 물어봐야 돼요. 그렇네요. 김용남 의원님이 이제 들어가셔서 하시면 딱 맞는데 잘하시니까 그렇게는 안 돼서 아쉽긴 한데요. 자, 이것도 그러면은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으니까 확인해봐야겠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것도 이게 특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내용이.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엔 공수처의 수사 역량으로는 요 수사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입니다. 이거는 증권사범 수사를 해본 사람이 해야 그런데요. 돼요. 특수수사. 왜냐하면 자기 명의 계좌 이용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작전한 사람이 누가 자기 네. 명의 계좌로 해요. 다 차명 계좌지. 선수들이 했던 방식을 네. 잘 아는 그런 수사 검사가 투입이 돼가지고 해야 된다. 와, 지금 이게 이 단톡방에 나왔던 그 내용이 정말 이 구명 로비도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그 조모 경무관 얘기까지 경찰 네. 인사 개입 의혹까지 있고 또 삼부토건 관련돼 가지고 주가 조작 의혹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주가가 단시간에 이렇게 올라간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냐 의혹도 좀 불거져 있고 여러모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종호 씨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VIP는 김건희가 맞는데 허풍 과시하기 위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어제는 또 김규현 변호사 공익 신고자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용산이 임성근을 이제 이종호를 보호해주고 그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종호가 입을 열면 영부인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용산이 주시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의 입이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보호해야 되는 인물이 아니냐. 그래요. 이종호라는 사람이 네. 정권 입장에서는 아하.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이종호가 입을 열면 영부인이 다칠까봐 용산에서 신경 쓴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종호 전 대표가 내일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오게 된다면 여러모로 구명 로비 의혹도 있지만은 삼부토건 문제도 꼭 물어봐야 된다. 제가 보기엔 네. 이 사건의 핵심은 삼부토건이에요. 그래요.
아예 그러면 성격이 완전히 완전히 바뀌죠. 뒤바뀌어지는 네. 건데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가지고 영부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뭐 이건 뭐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뭐 방어를 하던데 그 이후에 결혼 이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봐도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이거 하필 왜 김건희 하필. 여사 일가의 땅이 그쪽에 많아요. 그러니까. 휘어버리고 노선이 그리고 이 삼부토건 문제도 하필이면 VFP를 김건희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종호 전 대표가 내일 3부 체크해 볼게 이렇게 하더니 그 주식이 8월 달에 5,500원까지 갔나요? 7월 달에. 7월 달에 갔습니까? 계속 그렇게까지 오른 거예요, 계속. 쭉 올라갈 수가 있는지 이건 체크를 해봐야 된다 정말. 와, 이 핵심이 삼부토건이 될 수도 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청문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의혹들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02800에 7070 이게 대통령 경호처 명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선 번호 이게 전체적 경호처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어디에 그 내선 번호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 경호처 명의도 나오고 군사법원에서도 이게 7월 하순 말경부터 9월 달까지 이 수발신 기록을 좀 내라 통신사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제대로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일단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네.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아하. 않을까 싶어요. 통신사에서도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번호도 아니고 대통령실 가장 핵심 부서에서 쓰는 번호니까 네. 그렇긴 할 텐데 그래서 이미 기존에 쓰던 번호는 다 바꾼 거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번호들은 안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안보상의 필요성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게 설득력이 있겠죠. 아하. 이미 그 번호가 계속 쓰이고 있다면 모르겠으나 네. 이게 세상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못 쓰는 번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를 해도 되는 거,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아하. 그게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네요. 설득력이 있고, 그러니까 누가 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자료가 나오게 된다면,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자료 조회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일부 보도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게 나오게 된다면 02800 7070에서 시작된 그 전화를 받고 이종석 전 장관이 뭐 태도가 돌변했다는 지적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 전후 상황에서 이종석 장관한테만 그 번호 전화를 걸었겠느냐, 누구랑 또 통화했겠느냐, 전화 받은 사람은 또 나오니까 번호가 이건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뭐 중요한 또 단초가 될 수도 있겠는 생각도 그럴 수 드네요. 있겠죠. 근데 예. 사실은 그 유선 번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핸드폰 통화 핸드폰. 내용이겠죠. 핸드폰 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수처 말씀하셨지만 이것만 체크를 해보면은 김기현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공수처에 갔더니 이종호 변호했던 사람들이 와 있더라. 예. 공수처 검사로. 한 명도 아니고 둘이나. 둘이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그 공수처 검사들이 다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수처 검사로 임용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임용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 둘 다 공수처로 임용이 됐다? 아니 물론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미리 임용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네. 그 정도로 뭐 머리가 스마트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예. 임용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이 있었을 소지는 있어 보여요. 임용. 그렇다면 뭐 아하. 공무원 주요 인사에까지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까지 의혹이 생길 수 있겠죠. 연결돼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네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될 확률은 정말 그래요. 확률적으로 너무 희박한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 두 사람이 가 있다. 그래서 뭐 공수처 거기 수사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외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김기현 변호사한테 했다고 하던데 공수처를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예. 공수처를 당시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려고 할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그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공수처에서 수사할 만한 정도의 사건이면 어차피 대부분 특검해야 된다. 특검 가게 될 거다. 그렇게 그렇기 보셨군요. 때문에 이게 무용한 네.
조직이나 절차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이 좀 작은 조직은 네. 이거 위험하다. 왜냐하면 구성을 몇 사람만 바꿔도 조직의 성격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리고 그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검찰, 경찰처럼 조직이 크면 문제가 되면 뭐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재배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좀 멀찌감치 떨어진 데서 수사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게 되는데 네. 공수처는 딱 하나 몇십 명 딱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작은 조직일 때는 이 구성원의 조금의 변화가 너무나도 이 기관의 어떤 성향 내지 성격을 확확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하다 이게. 근데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화가 그렇네요. 되고 있는 예, 거죠. 예. 김영남 전님 이게 미래도 잘 내다 보시는군요. 아니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돼요. 생각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논리적으로 생각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김건희 여사님 명품 백수수 의혹 관련해서 지금 변호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요지가 뭐냐면 김건희 여사는 돌려주라고 했어. 이거 잘못된 생각해가지고 다 이제 초반에 다 정리하려고 했어. 근데 밑에 사람이 깜빡해가지고 아니면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이게 최재형 목사가 마음 상하지 않게 기분 상하지 않게 좀 이렇게 여유 두고 잘 돌려줘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또 추가해서 설명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전혀 또 다른 목소리가 입장이죠. 예. 그 얘기를 왜 지금 와서 해요? 그 명품 백 때문에 지금 거의 8개월인가 그렇죠. 9개월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는데 네. 왜 색다른 얘기를 이제 와서 하느냐. 그리고 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실은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예. 아니 부속실 행정관이 영부인이 직접 이거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걸 그냥 묵살해 까먹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난리 날 일이지 그거는. 예. 바로 짐 싸고 나가야 되는 아니 상황? 지금 예. 일련의 해명은 그거잖아요.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그냥 까먹고 어디 맞아요. 그냥 예. 박아놨어. 예. 묵혀놨어. 그리고 그 최재형 목사의 동영상에 찍힌 장면도 그 면세점 쇼핑백을 네. 갖고 온 사람이 다른 마지막에 민원인이 아니고 밖에 행정관인데 보고서 있다. 보고서를 예. 그 안에 넣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행정관씩이나 되는 사람이 그 쇼핑백에다가 덜렁덜렁 중요 보고 문건을 넣고 다니면서 예. 영부인이 직접 지시한 것도 까먹고 이행을 안 하고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현실이란 주장인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실 큰일 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예.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아. 큰일 난 거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통령실인 거죠. 야, 이거 국민의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 한 2명 정도가 그냥 네. 속된 편으로 모든 총대를 메고 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아. 거로 몰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그래요. 그럼 뭐 이 얘기를 진술을 듣고 검찰에서는 맞아 지시를 안 따른 사람이 문제지라고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그래요? 보이는데 그래서 걱정이에요. 저기 또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정말 저러나. 지금 의원님의 이제 친정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걱정이 좀 되시겠습니까? 아니 어디 만약에 그렇게 결론 내고 네. 사건을 그러면- 끝낸다면 정말 망가지는 거죠. 아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왜 책은 두고 책은 버리고 백은 또 관저로 또 가져갔을까? 술은 어디 갔을까요? 술은 다 술 얘기는 없어요. 술은 다 마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술은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얘기가 그리고 뭐 이 샤넬 향수 화장품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화장품도 그렇고 다 어디 갔을까? 화장품 그냥 보관하고 있었으면 그 썩었겠는데 지금쯤. 저희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네. 술은 모르겠습니다. 계속 보관하면 또 먹을 수 있는. 썩지는 않았겠죠 술은. 근데 그것도 보관하고 있다. 아니 근데 명품백은 바로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면서 왜 술하고 화장품은 뭐라고 한 거예요? 지시한 게 그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명이 없어요. 예. 그것도 좀 알아봐야겠네요, 사실. 아니 그 화장품도 꽤 비싼 화장품이고 양주도 꽤 값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디 그러면 있습니까? 이거는 받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그래서 음. 그 백은 돌려주라고 지시했는데 네. 양주하고 화장품은 이건 받아도 적절할 것 같아서 그냥 받으셨나? 샤넬 그 화장품 향수 뭐 그게 뭐 180만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명이 너무 뒤죽박죽 아니에요. 이 국고기 때문에 이거 돌려주면은 뭐 횡령이다 이런 얘기도 했다가 권익위에서는 대통령 기록물이니까 이거는 업무상 뭐 따질 필요도 없이 외국인이 준 선물, 대통령 기록물 끝. 끝 여기서 끝 이렇게 해버렸는데 뭐 지금 와서는 돌려주라고 했다. 이거 뭐예요? 어떻게 봐야 아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예.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그냥 결론은 예. 아무 말 대잔치예요. 정말 그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때 논리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이제 앉아가지고 분석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 게 참 의미 없을 수도 있겠네요. 의미가 없죠. 왜냐면 아무 말이나 막 하거든. 그걸 뭐 논리적으로 따지고 아이고.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나 그 의미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고 계실 거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더 드러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상황 좀 체크를 좀 해볼게요. 아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빅테크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미국 경제 상황이 좋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해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주식은 워낙 변동성이 아. 큰 자산이니까 뭐 네.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건데 그 어제 많이 내린 거는 이른바 네. 트럼프 리스크로 보여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후보가 거의 당선 확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면 음.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뭐 60%를 매길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내가 50%는 얘기한 적이 있지만 내가 언제 60% 얘기했냐 뭐 이렇게 그 적어도 50%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죠.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서 네. 뭐 그러면 전 세계적인 무역 규모가 쪼그라들 위험성이 있는 데다가 주로 중국의 반도체와 관련한 제재가 더 강화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싸구려 네. 뭐 좀 조악한 반도체 말고 첨단 예. 반도체는 아예 중국으로 못 들어가게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그 노광 장비라고 하는 네. 그거를 유일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 ASML 네,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의 회사죠. 네. 뭐 그 뭐라고 표현하더라? 네. 을 중에 갑이라고 그랬던가 아. 뭐 갑 오브 갑이라고 하던가. 왜냐면 그게 있어야지. 거기서 깎아서 물건 다- 안 팔아주면 네, 아예 네. 반도체 제조를 못 하니까. 그렇네요. 근데 원래는 그 거기 세계 굴지의 반도체 제조 회사에 네. 우리 물건 좀 써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거긴 거꾸로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ASML을 상대로 모든 반도체 찾아가서 제조 막. 회사가 제발 우리한테 기계 좀 네, 팔아주세요. 뭐 해야 되는. 그래서 주가도 매우 높았는데 어제 11%가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야. ASML에서 네. 만든 반도체 제조 장비가 절대로 중국에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보다도 훨씬 강한 규제가 예상된다. 뭐 이런 네. 규제로 이런 이유로 반도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영향을 받을 수밖에 네. 없겠죠. 그러면서 출렁거리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글쎄 저는 뭐 한때 그 채권 값이 또 얼마 전에 많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피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네. 그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참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거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상의 문제 제기도 더 세졌고 네. 둘이 이제 양자 토론에서 그런 다음에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돈을 더 많이 풀 거다. 이른바 포퓰리즘 때문에 국채 발행량이 더 늘어날 거다. 그래서 국채값이 떨어진 떨어지고, 거죠. 그러니까 예. 금리가 올라간 것이죠. 그렇게 한번
채권값이 폭락을 했다가 또 다시 회복을 했어요. 네. 얼마 전에 뭐 그 이후에 그냥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어제 반도체 주가나 뭐 이런 게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네. 추세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나오겠느냐? 그러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싶어요. 것이다. 네.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도 트럼프 시대에 좀 대비를 하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대비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피해 보지 않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의 대응 뭐 준비하는 모습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예. 2차 전지 업계. 2차 전지 업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른바 그 신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화석 연료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그래, 하겠다고 예.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아마 표현이 녹색 사기라고 표현을 했던가? 강한 표현을 썼네요. 네. 예. 그랬으니까 이제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의 안 만들고 예. 전기차로 가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맞아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또 EU 쪽도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뭐 독일, 네. 이탈리아, 프랑스도 마찬가지지만 내연기관 자동차를 아주 잘 만드는 회사잖아요. 독일은 뭐 BMW나 벤츠나 뭐 이런데 내연기관으로는 네. 따라가기가 어려운 회사들인데 아하. 전기차로 가자. 그러면서 네. EU 같은 경우에 2035년 이후에는 내연차는 이제 못 만든다. 아예 뭐 다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라고 네. 발표를 기존에 했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중국이 뭐 월등한 1등이 되는 거예요. 전기차 부분에서. 그리고 맞아요. 가격 경쟁력에서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싼 가격에 중국 전기차가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EU 입장에서는 이러면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완전히 중국에게 넘겨주는 꼴밖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 얘기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아하. 내연차도 계속 쓰는 거로 뭐 이런 식으로 검토하고 뭐 얘기가 바뀌는 과정에 또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네. 전기차가 가장 기로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기차 시대로 가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지만은 그 시점이 좀 늦어질 수 있다 그런 우려. 그럼 우리 대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된 업계 같은 경우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더군다나 2차 전지 뭐 물론 지금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조금 비싼 2차 전지는 우리나라가 제일 맞아요. 잘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되면 지금 미국에도 어마어마하게 공장 신설 증설 그렇죠. 계획을 짜놓고 투자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책이 확 바뀌거나 아니면 제일 취약한 거는 그거예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끊어버리면 그렇네요. 가격에서 내연 예, 아직까지는 차하고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야, 이런 트럼프 리스크 어떻게 그렇죠. 대비할지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투자도 미국에 많이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반도체 쪽은 좀 어떨지 어떻게 보세요? 근데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네. 지금 삼성도 그렇고 거의 중국에다가 미국에다가 반도체 생산 계획을 많이 맞아요. 발표를 하고 해놨습니다. 투자를 이미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몇 년 전에 발표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주로 이제 용인시의 남사면 쪽이 삼성에서 거기다가 5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한 건데 네. 그 500조 투자 계획이 그대로 이행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이 또 제기될 수가 있죠. 아니 왜냐면 삼성이 큰 회사입니다만 네. 누구나 다 돈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에 대한 투자도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동시에 한국에도 생산 라인 증설을 계속할 수 있느냐? 네. 그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미국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따져볼 게 많은데 결국
중요한 건 뭐 수출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내수가 얼마나 또 살아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봤더니 국내 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0.5%를 넘겼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소상공인도 힘들고 쓸 돈이 없고 국내 내수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얘기. 또 위험하다, 자영업자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내 경제? 그러니까 내수 경기만 보면 네.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3.5%잖아요. 계속 동결이에요. 예. 내려야 되는 상황인 건 맞는데 미국이 안 내리고 있으니까 못 내리는 거죠. 트럼프가 되면 또 안 내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당장 안 내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있던데. 원래 미국이 네. 9월에 맞아요. 0.25는 예. 내릴 거다. 그리고 그 금리가 거의 내리는 거를 기정사실화 해서 시장 금리가 움직였는데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9월에는 금리를 안 내려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선 전에 내리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금리를 내리면 일시적으로 경기는 좀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경기가 나아지면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는 걸 염두에 두고 트럼프 후보는 9월엔 내리지 말고 11월에 내가 당선된 이후에 내가 내릴게 뭐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근데 지금 시장은 다 9월에 내리는 거를 예상하고 우리나라도 9월에 미국이 내리면 10월에 금통위에서 우리도 따라 내리는 시나리오를 거의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네요. 당선 확률이 아주 치솟은 트럼프 후보가 9월에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 금통위도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FOMC도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기구예요. 예, 그렇긴 그러니까 하죠.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영향받으면 안 돼요. 네. 하지만 그건 이론상 그렇다는 그렇죠. 거고. 야, 그러면은 이 금리 인하 시점이 시장 예측과 좀 다르게 갈 수도 있으면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 근데 쉽지 않겠네요. 하여튼 그 9월에 미국에서 좀 내려줘야 우리도 따라 내릴 수 있고 조금 경기가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 내릴 가능성이 미국에서 네. 높다고 봅니다. 일단은 높다. 근데 지금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 이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 집값이 뜨겁다라는 얘기를 하고 뭐 담보대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 늘어나고 있고 빚은 많아지는데 또 돈은 안 돌아서 경기는 안 좋고 이거 우리 경제 이게 이러다가 활력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자산 거죠. 시장으로 다 이제 가고 있는 건데 이걸 잘 좀 풀어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핵심을 요약하자면 그 뽑아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감세 기조는 뭐 굳건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는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조금 규제 완화, 특히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관련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뭐 재건축을 통한 그 공급을 좀 늘리는 거 그리고 네. 3기 신도시는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거잖아요. 그때 네. 부동산 가격이 워낙 폭등하면서 급하게 발표한 계획인데 그거는 계속 이행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곳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되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라는 게 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라는 게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용적률의 제한을 줬던 건데 용적률이라는 건 이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올릴 수 아파트를 있는? 짓는 그렇지 부지 면적 예. 대비 그 연면적의 합계잖아요. 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네. 지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용적률인데 거의 기존 용적률에 지금 2배를 주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하면 사람이 2배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2배가 늘어나려면 네. 도로도 더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요. 기반 시설 모든 게 뭐 공원이 됐던 뭐 여러 가지 학교, 뭐 병원, 그렇죠. 모든 게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아니, 땅을 어떻게 늘려요? 땅은 딱 한정돼 있는데 그것도 거기서 걱정이네요. 아파트 용적률을 대폭 늘려줘서 사는 사람이 2배가 음. 되면 주거 여건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저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정책적으로 보면은 이제 공급을 원활하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어떤 또 희망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새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희망도 그리고 주고 있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게 아파트 가격에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렇네요. 미치죠. 그래서 이 어떤 뭐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면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이나 아니면 이 도시 계획에 있어서는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을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도 해봤지만은 밸류 프로그램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이제 상승이 되면서 자본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집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1주택자는 뭐 어떻게 보면 팔지 않으면은 그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지만은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괜찮네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 가지신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밸류 프로그램 또 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주식 가격 인상, 배당 인상으로 인해서 또 나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약간 빛 좋은 개살구예요. 음, 허울만 좋아요. 실질적으로 들어가고 나면 밸류 프로그램은 배당률을 높이거나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특히 재벌 기업의 구조 조정, 구조적이라기보다는 개편, 개편과 관련해서는 룰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지난주에 지금 한화그룹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는 거에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아니 그냥 그런 일이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한 이후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 핵심을 건들지 않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밸류 그게 프로그램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배주주, 재벌 네. 회장님들 이익을 위해서 회사 구조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현실에선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지금 SK그룹도 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고 물론 거기는 이제 부채 문제가 좀 섞여 있습니다만 네, 한화는 거의 승계 작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일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후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핵심은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인데 여전히 뭐 바뀔 기미는 안 보이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미국의 이제 정권 교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상황도 저희가 우리 김용남 의원과 함께 계속해서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김용남 의원 등장하는 목요일 오전 주시해 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김용남 우리 의원 TV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네, 10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용방불패 TV. 용방불패 TV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전체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용방불패. 그러니까 지금 예, 7만 73,000. 명이니까 많이 모자라요. 지금 10만 명에는. 네, 지금 보시는 오마이 TV 시청자분들 김용남 의원을 자주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용남의 용방불패 TV 가셔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